안녕하세요. 아낌없이 크는 나무 아크나입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한 편 준비했습니다. 지은이 이정우 작가, 제목은 귀가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고 있는지 몰라. 나무가 되고 싶은 건지 반년은 된 것 같아. 1층 커피숍 주인은 맞은편 광경이 못마땅한 듯 투덜댔다. 커피를 주문해놓고 빈틈없이 그를 주시하고 있는 내 시선을 눈치챈 것이다. 나는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그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건물 3층으로 올라갔다. 은밀하게 지켜보기에 딱 알맞은 높이였다. 길 건너 맞은편 마로니에 나무 아래 그가 서 있었다. 적당한 키의 마른 편이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다. 여행용 가방이 옆에 놓아져 있고 왼손엔 음료가 담긴 듯한 종이컵을 들고 있었다. 어딘가를 향해 이동하다가 잠깐 서서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모습으로 굳어진 채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은 그 먼 곳의 간판을 보고 있는 듯 상방 10도쯤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고개를 움직이는 법도 없다. 몸 전체가 부동자세로 마치 스스로 동상이 된 듯한 형상이었다. 머무름과 떠남의 경계에서 아직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결정하지 못한 모습이기도 하였다. 복장은 양복을 입었으나 신발은 운동화여서 역시 머무름과 떠남의 경계였다. 물론 들고 있는 종이컵을 마시는 일도 없었다. 단지 그냥 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기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다. 떠날 것인가 머무를 것인가. 어떤 날은 떠나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진 듯한 표정과 동작을 취했고 또 어떤 날은 머무는 쪽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표정과 동작이었다. 사실 이러한 느낌의 차이도 관찰하고 있는 나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일 뿐 그는 전혀 변함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오늘의 정지 동작은 미세하지만 머무는 쪽으로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렇게 머무름과 떠남의 경계에서 마네킹처럼 멈춰선 동작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으면 때때로 나도 그처럼 마네킹이 되어버린 듯한 기분을 느낄 때도 있었다. 아, 움직였다. 그가 움직였다. 저 움직임은 무엇을 결정한 결과가 아니라 철수를 위한 예비 동작으로 경직된 상체와 하체를 풀고 있는 것이었다. 해가 질 때쯤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지 않으면 관찰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그의 움직임은 한순간의 동작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 슬로우 모션으로 머무름과 떠남의 경계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처음에는 전위 행위 예술가의 퍼포먼스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한 달 내내 멈추지 않고 지속되는 것을 보고 그것은 그의 예술이 아니라 일상임을 알았고 그의 생존 방식임을 알았다. 그런데 한 달이 아니라 6개월이나 지속되고 있었다니. 나는 3층에서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신속하게 마시고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왔다. 마음과 마음은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서로 알아볼 수도 없는 법이어서 그가 왜 그리 평범치 않은 행위에 집착하고 무려 반년 동안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슬로우 모션을 끝내고 근육이 이완된 모습으로 되돌아와 여행 가방을 들고 전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어디서 사는지 뒤쫓아가 보기로 한 날이었다. 아내에게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해놨기 때문이었다. 이미 레시피가 전달된 셈이어서 벌써 아내는 입맛을 다시며 머릿속에 이 사람의 얼굴과 주변의 풍경에 대한 그림을 그려놨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내는 이 머무름과 떠남의 경계인에 관해서 무척 궁금해하는 눈치였다. 나의 일과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아내의 먹잇감을 위해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귀가하는 일이었다. 사내가 서 있는 모습은 매일 똑같아서 새로운 이야깃거리를 끄집어낼 수 없었다. 나는 오늘 이 사람의 뒤를 밟으며 아내를 위한 음식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아내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를 원했다. 시력이 있을 때는 독서를 통해 스스로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었다. 하루 내 잠자는 시간이 아니면 책을 읽었다. 밥을 먹을 때도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책을 보면서 먹었다. 어쩌면 음식에 대한 욕망보다
이야기에 대한 욕망이 더 강했는지 몰랐다. 아내의 독서는 독서가 아니라 마치 폭식을 거듭하는 초고도 비만 환자처럼 끊임없이 이야기를 흡입하는 것이었다. 먹어도 이야기에 굶주린 상태였다. 한번 흡입한 이야기는 소화 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배설되었고 재빠르게 다른 이야기를 흡입해야만 했다. 그러나 아내가 시력을 거의 잃고 난 뒤 더는 눈을 통해 이야기를 먹을 수 없게 되자 내가 아내를 위한 책이 되어야 했다. 아내가 원하는 이야기는 늘 신선하고 금방 나온 음식처럼 따끈따끈해야 했다. 이미 해버린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 금방 알아차려 버렸다. 아내는 망막색소 변성증 환자이면서 동시에 이야기 폭식증 환자였다. 이야기는 아내의 음식이었다. 이야기는 곧 아내의 생존 조건이었다. 끊임없이 듣고 있어야 했다. 나는 아내의 욕망을 충족시켜주기 위해 매일 새로운 이야기거리를 준비해야만 했다. 까닭에 주변의 사람들을 이야기 관점에서 관찰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사건이나 시비거리도 아내의 음식이 되어줄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은 제 스스로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아내의 이야기 음식 취향은 특별한 가림이 없이 다양하였지만 때때로 독특하고 자극적인 재료를 원하기도 하였다. 나는 아내의 기분에 따라 특별한 취향을 원할 때에 제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야 했다.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대. 잎하고 몸통만 있는 식물 무시무시하지. 이름도 있어. 이건 주로 날파리들을 잡아먹는 건데 이름이 피그미 끈끈이 주걱. 입 모양이 작고 날렵하게 생겼어. 당신이 사진을 보면 뭐라고 표현할지 궁금하네. 굉장히 먹성이 좋아 보이는 풀이야. 이것은 벌레잡이 통풀. 입도 크고 몸통도 큰데 쥐, 도마뱀, 두더지 등을 잡아먹는데 이 녀석 이빨은 어디에 있을까? 그 큰 동물들을 씹지도 않고 통째로 삼키나? 식물이 아는 것이 있을까? 판단하고 선택하고 기억하는 작용이 있을까? 문득 이런 상상을 다 해보네. 입을 쫙 벌리고 있다가 쥐가 들어오는 순간 입을 한숨에 닫아버리고 몸통을 오므려서 쥐를 질식사시키는 장면. 그리고 순식간에 먹어치우고 뼈만 추려 밖으로 내보내는 장면. 그야말로 신령한 식물이야. 그치? 때때로 아내는 고정관념의 틀을 깨는 이야기를 들으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였다. 어찌 연하디 연한 풀이 달리는 쥐를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평소 해봤을 수 있으랴. 하지만 아내는 희소한 현상을 받아들이는데 익숙해져야 했다. 부부 교사인데 남편은 40살이고 아내는 38살이야. 그런데 이 부부 결혼 8년 만에 이혼을 했어. 이유는 아들 때문이었다지? 아내가 정말 어렵게 임신을 했었나 봐. 이후 혹시 있을 수 있는 이상 임신에 대한 걱정으로 검사를 자주 받았나 봐. 근데 불행하게도 최종 검사 결과가 정상이 아닌 것으로 나왔어. 검사 결과 염색체 이상을 보이면서 다운 증후군이 의심된 거야. 청천벽력이었지.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좀 더 큰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희망 섞인 설명을 들은 거야. 허벅지 부분과 다리가 좀 짧아 키가 작은 거지 다운 증후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설명이었어. 그래도 찝찝했던 남편은 지우기를 원했지. 그러나 아내는 아이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못하고 낳았어. 잘 됐지 뭐야. 정말 다행스럽게도 건강한 아이를 낳은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 아이가 자라면서 2년 뒤에 다발성 골단 이형성증을 보이기 시작했대. 이름도 복잡하고 긴 병인데 작은 키, 다관절 관절통, 사지변형, 조기 퇴행성 관절염 등을 초래하는 병이래. 10,000명에 1명 정도 있는 병이라대. 우리나라에 환자 5,000명 정도가 있는 셈이지. 그런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골 형성 부전증으로 인한 외소증이 있었나 봐. 급기야 남편은 지우자던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아이를 낳은 아내를 탓하면서 못살게 굴었던 것 같아. 아내는 참다 결국 이혼 소송을 낸 거야. 아내 되는 분의 앞날, 이를 어쩌지. 이렇듯 아내처럼 불운한 경우에 처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깃거리나
아내가 걸린 병보다 더 걸리기 어려운 확률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일 때도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필요할 때 해주면 아내는 상당한 안도감으로 편안해하기도 하였다. 불행도 나눠 가지면 감당할 만해지는 법이었다. 사실 아내보다 더 낮은 확률에 갇혀 불운을 경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내는 2번씩이나 그 낮은 확률을 겪고 있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의 불운은 확률 0.04%의 발생이었다.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다. 동시에 3명이 들어선 다태 임신이었다. 쌍태 임신의 경우 확률이 꽤 높지만 다태 임신은 10,000명 중에 4명의 확률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의 설명이 뒤따랐다. 인공수정이 아닌 자연 임신의 경우 거의 발생하지 않는 확률이었다. 처음에는 한 번에 3명이나 생기다니 엄청난 행운인 줄 알았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아내는 심한 임신 중독증으로 더 이상 임신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내 아이를 지우는 쪽의 결정을 하고 말았다. 임신 지속과 아내의 생명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의사의 마지막 경고를 듣고 갈등의 경계선에서 나는 새 생명이 아니라 아내 쪽에 머무름을 선택하였다. 낙태 이후 몸을 추스르고 난 후 아내는 이야기 중독증에 걸리게 되었다. 경위는 이렇다. 몸이 회복되자 아내는 삶의 궁극적인 의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과연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만약 아이들이 살아남았다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일까? 하고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고민하였다. 결국 산다는 것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3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못다 들은 이야기를 평생 듣다가 죽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2번째 불운으로 겪고 있는 망막 색소 변성증의 경우도 전국의 환자가 10,000명 정도였다. 얼마나 낮은 확률인가. 좁은 문을 거쳐온 사람은 또 쉽사리 좁은 문으로 들어설 수 있는 듯 했다. 처음에는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증세가 나타날 때 아내는 다태 임신으로 자신은 이미 살아생전 겪을 모든 불행을 다 겪고 액땜했기 때문에 결코 큰 병은 아닐 거라고 자위하곤 했다. 하지만 눈부심이 심해지고 시력이 뚝 떨어져 거의 앞이 보이지 않게 되자 비로소 다시 좁은 문에 들어섰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고향 선배를 만났어. 나보다 4살쯤 많은 선배야. 무척 반가웠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선배로 기억되기 때문에 더 반가웠어. 생각해볼 틈도 없이 형을 불렀어. 그는 깜짝 놀라며 아니라고 손을 흔들었어. 분명 그가 맞는데 그는 강한 동작으로 아니라는 거야. 그는 오히려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서 반가워했어. 당혹스러웠지. 어찌된 일인가. 그는 활짝 웃으며 그의 동생이라고 했어. 어? 걔는 내 고등학교 후배인데. 내가 걔 얼굴을 아는데. 장난치지 마세요. 하면서 나의 반응에 그는 미치도록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신은 진짜 동생이 맞다는 거야.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니 그는 정말 동생이었어. 내가 그를 그의 형과 동일시하여 보고 있었던 거야. 생각해본다. 혹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그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접하게 동일시할 수 있는 기억 속 인물을 끄집어내어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모든 인식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어떤 현상을 접하는 순간 기억의 창고에서 가장 비슷한 것을 끄집어내어 그것과 동일시하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식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모든 경험은 다만 기억의 반복일 뿐이야. 바깥에는 한 물건도 없고 어떤 변화나 움직임도 없는 거지. 결국 본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무궁무진한 것이 이야기였다. 때때로 이야기가 이처럼 난해하게 흐를 때면 그럼 태초의 한 물건에 대한 기억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하며 아내는 더 무겁고 난해한 질문을 던지며 이야기의 맥을 끊기도 하였다. 아내는 미술을 전공한 화가였다. 때때로 이야기를 듣고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앞을 거의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기도 하였다. 한 40대 초반쯤 되나? 모르지. 겉늙어서 그렇게 보이는지도. 체격은 왜소하고 키는 170이 좀 안 되어 보이는 사람이야. 대학로 마로니에 나무 아래에 여행 가방을 옆에 두고 하루 내 마치 동상처럼 서 있는 거야.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제대로 머물러 있지도 못하는 거야. 표정엔 온통 갈등하는 느낌이 가득 들어있고 왼손엔 커피를 들고 있는데 그것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못하고 마시기 직전의 모습으로 들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루 내 서 있어. 처음에는 퍼포먼스 하는 전위 예술가인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아니더라고. 그 사내는 퍼포먼스를 하는 전위 예술가가 아니라 분명 갈등하는 사실 인물인 거야. 지금 쫓고 있는 사내에 대한 레시피가 처음 전달되었을 때 아내는 침묵 속에 민감한 표정으로 유달리 긴밀한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그 뒤 이 사내에 관한 질문을 몇 번씩 하기도 하였다. 오늘도 변함없이 그 사람은 그렇게 서 있었나요? 오늘의 옷은 어제하고 바뀌지 않았나요? 사내의 모습과 동작은 크게 바뀌지 않아 비슷한 내용을 몇 번 반복해서 들려줘도 관심은 떠나지 않았다. 2번 출입구를 통해 지하에 입장했던 그가 개찰구를 향해 쭉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가던 길을 되돌아섰다. 많은 인파에 섞여 있던 나는 들킬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화장실 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회항한 그의 뒤를 다시 밟았다. 그는 들어온 2번 출구가 아닌 반대쪽 1번 출구로 나갔다. 여전히 인파가 많아 들킬 염려는 없었다. 그는 몸이 호리호리한 데다 새로 무늬 양복을 입어 날렵하게 보였다. 걸음도 무척 빨랐다. 바퀴 달린 여행용 가방에 짐이 전혀 들어있지 않은지 가방을 땅바닥에 굴리는 법이 없이 그냥 들고 다녔다. 내일 아침에 분명 또다시 저 가방을 들고 마로니에 나무 아래로 어김없이 출근하여 또 그 머무름과 떠남의 경계에 서서 정지된 동작으로 하루를 동상으로 보내고 귀가할 것이었다. 반년 동안 내내 그래왔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확률은 거의 없었다. 신호등이 바뀌자 그는 길을 건너 주유소가 있는 골목으로 빠져나갔다. 쏜살 같았다. 갑자기 인파가 줄었다. 몇 명의 행인만 오갈 뿐이었다. 나는 들키지 않기 위해 일부러 약국 앞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척 서성거렸다. 그가 주유소 계산대 옆에 붙어 있는 공중전화부스로 들어갔다. 아직도 공중전화부스가 있다니. 그가 아니었으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물건이었다. 마치 이동통신문화에 저항하듯 견고한 고정물로 서 있는 공중전화부스가 낯설게 느껴졌다. 하지만 문득 공중전화부스를 보게 되는 것보다 그가 누군가와 전화기를 통해 소통한다는 사실이 더욱 생경했다. 마치 동상이 현실로 뛰쳐나와 그동안 기억하고 있었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는 듯했다. 비가 올 때는 그도 우산을 썼다. 그런 점에서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서 있는 동상과 그는 근원적으로 달랐다. 동상은 이미 그곳에 머무름의 둥지를 틀고 더는 떠날 필요가 없는 존재였다. 사실 살아있다는 것이 마치 들숨과 날숨 사이에 묘한 순간이듯이 머무름과 떠남의 묘한 경계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그 묘한 경계에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눈이 오면 눈을 자주 털어내곤 했을 것이다. 물론 우산을 썼을 때도 떠남과 머무름의 경계를 떠난 적이 없었다. 오른팔로 우산만 들었을 뿐 여전히 왼손엔 종이컵을 들고 시선은 상방 10도쯤으로 고정시킨 채 움직임 없는 정지 동작으로 경계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아침 몇 시에 그 마로니에 나무 아래로 출근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내가 그곳을 지날 때 그는 언제나 그곳에 먼저 와 있었다. 드물게 오늘처럼 저녁 늦게까지 지켜보는 경우 동작을 해제하고 귀가하는 그의 모습을 몇 번 본 적은 있었지만 아침에 출근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때때로 그가 동상처럼 정지 동작으로 그곳에 정주해 있는 고정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한동안 아무런 관심 없이 그를 그저 주변에 펼쳐진 풍경 속의 한 부분으로만 인식하다가 한 달 전 문득
그가 독특한 사람으로 느껴졌을 때 하마터면 그에게 말을 걸 뻔했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렇게 서 있느냐고 물어보려는 순간 동상보다도 더 차가운 기운으로 감히 말을 걸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런 그도 누군가와 소통할 수 있는 음성을 가진 사내임이 분명했다. 그의 통화는 그리 길지 않았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나온 그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애초의 목적지를 바꾼 듯한 느낌이었다. 나는 추적자가 되어버린 기분으로 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온통 신경을 곤두세우며 그가 탈 버스의 번호를 가늠해 보았다. 109번이었다. 정면에 큼지막하게 쓴 번호 109번의 버스가 멈추자 그는 여행용 가방을 부쩍 높이 들더니 차에 오르고 있었다. 나는 신속하게 그의 뒤에 따라붙어 차에 올랐다. 그는 카드가 없는 듯 현금으로 버스비를 계산했다. 나는 얼른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대고 버스 맨 뒤로 이동했다. 빈자리가 몇 개 있었지만 그에게 들키지 않고 그를 관찰하기는 맨 뒤가 좋을 듯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거나 살피는 기색이 없었다. 뭔가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한 표정으로 주로 자신의 발밑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를 추적하기가 생각보다 쉬웠으나 환승을 자주 하면 쉽게 들킬 수 있는 일이라 걱정스러웠다. 그가 안국역 주차장에서 내려 3호선 전철을 탔다. 구파발 방향이었다. 객실이 한산했다. 나는 그가 앉은 좌석과 멀리 떨어진 경로석 옆 좌석에 앉았다. 그는 역시 버스 안에 서 있던 모습처럼 자신의 발밑을 응시하고 있었다. 객차 중앙 통로로 맹인이 지팡이를 짚고 구걸을 하며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딸로 보이는 소녀가 남루한 옷차림으로 그를 부축하고 함께 이동하고 있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맹인은 목에 자신에 관한 설명문을 매달고 다녔다. 저는 희소병인 당뇨성 녹내장으로 인해 시력을 잃은 사람으로 병 치료를 위해 가산을 탕진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장애인입니다.로 시작하여 몇 개의 문장이 더 이어져 있었지만 나는 첫 문장에서 더 이상 글을 읽어나갈 수 없었다. 문득 병의 판명을 받아 시무룩해져 있던 아내를 위로한답시고 나눴던 농담이 생각났다. 당신 알지? 그 노래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당신이 다소 초라하게 느껴질 때, 눈에 눈물이 고일 때 제가 모두 닦아드릴게요. 강물 위의 다리처럼 제가 당신이 이 세상을 건너갈 다리가 되어줄게요. 가사가 아마 이렇게 되지? 걱정 마. 난 당신의 지팡이가 되어 세상 어디든 다닐 수 있는 눈이 되어줄 테니까. 나는 약간 과장된 어투로 말했었다. 아내는 전철에서 구걸도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뭐 어때? 나도 선글라스 끼고 같이 다니지 뭐. 아내가 맹인이 되어도 절대 그러한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해본 농담이었지만 눈앞에 보이는 부녀의 모습은 현실적 의미의 시각적 고통이었다. 나는 제법 큰 돈을 소녀가 들고 있는 함에 넣었다. 그는 맹인 부녀가 중앙통로를 지나갈 때도 여전히 자신의 발끝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답답해진 마음을 풀기 위해 객실 측면 상단에 빽빽하게 붙어있는 광고 포스터를 눈길 가는 대로 쭉 한번 읽어보았다. 엽서 3장짜리 빨래터의 진실은 무엇일까? 라는 큼직한 제목의 여성 월간지 광고가 눈에 띄었다. 박수근 화백이 그린 빨래터 그림에 관한 논란을 중요 기사로 다루고 있음을 알리는 광고였다. 아내의 시력이 조금 남아있을 때 박수근 화백의 그림을 같이 본 적이 있었다. 아내는 그의 그림이 마치 현실과 꿈의 중간지대에 있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좋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 본다는 것이 단지 기억을 재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하곤 했다. 아내와 함께 본 박수근의 그림은 대부분 기억 저편의 장면이었다. 막 사라져가는 기억을 간신히 붙잡아 놓은 듯했다. 눈으로 그림을 잡아보고 싶어 눈을 크게 뜨면 오히려 화폭의 형상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아내는 눈을 잃어도
봄을 잃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갖는다고 말하곤 했다. 그리고 눈이 없을 때 자기의 봄을 나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문득 아내가 망막 색소 변성증 환자로 최종 판결이 났을 때를 회상해봤다. 아내는 침착하고 담담했다. 그리고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내 자신이 내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지워진 아이들에게 들려줘야 할 이야기,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르죠. 미리 증상을 앓고 있었는지도. 미친 듯이 책을 읽고 미친 듯이 이야기를 듣고 미친 듯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고 싶었던 욕망. 그게 난 아이들에 대한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 이 병을 미리 앓고 있었던 것이었나 봐요. 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요. 아내의 이런 단호함은 가까운 시일 내에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공포 때문에 심한 우울감과 자살 충동 같은 것이 생길 수 있다는 의사의 충고도 무색하게 했다. 우리도 애를 한 명 입양해 보면 어떨까? 그것도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어느 미국인 부부의 이야기야. 부부 모두 선천적 시각장애인인데 아이를 무려 4명이나 입양해서 훌륭하게 키워낸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 4명 모두 우연찮게 시각장애아였다지? 앞도 전혀 보지 못하는 분들이 어떻게 키워냈을까? 갓난아기의 발에 종을 매달고 기저귀를 갈아줬대. 오줌을 싸면 버둥대는 발짓이 달라지니까. 몸짓과 목소리 그리고 체취만으로 보살피고 키워냈던 거지. 밥을 챙겨주고 그 옆에 서서 아이의 밥 먹는 소리를 귀로 들으며 얼마나 먹었는지를 알아내며 키운 거야. 아이가 투정을 부리며 밥그릇을 내던지면 음식을 다시 주워 담기 위해 땅에 엎드려 한참 바닥을 더듬었던 경우도 수없이 많았고, 학교 다닐 때는 아이가 선생님의 강의를 녹음해 오면 점자로 일일이 타이핑해서 노트를 만들어주며 키웠다지. 그렇게 해서 4명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킨 거야. 물론 직업도 의젓하게 가지게 되었고, 첫째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둘째는 서커스단 음향기술자, 셋째는 뉴욕 제항군 인원 전화교환원으로 일하고 있대. 결혼도 잘해서 손자도 3명이나 있다던데. 나는 아내의 상실감과 죄책감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곤 했지만 아내는 듣고 오랫동안 눈만 끔뻑거릴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사내가 구파발역에서 내렸다. 발끝을 내려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움직임이 없던 그가 마치 마로니에 나무 아래의 움직임처럼 천천히 여행용 가방을 들고 일어설 때 나도 따라 움직였다. 개찰구를 빠져나간 사내가 2번 출구를 향해 걷고 있었다. 두리번거리지 않고 곧장 가는 것으로 봐 그의 집을 향해 가거나 아니면 자주 가봤던 어떤 곳을 가는 듯했다. 출구를 빠져나가자 사내는 유달리 주변을 살피며 버스 정류장 노선 안내 표지판을 봤다가 또다시 보곤 했다. 어떤 곳을 가기 위해 나왔으나 갈까 말까 하는 갈등의 동작처럼 보였다. 지하철 밖으로 빠져나오자 날은 벌써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들킬 염려가 훨씬 적어져 행동 반경이 많이 자유로워졌던 나는 그를 좀 더 지근거리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 아내는 때때로 정밀한 묘사를 원하기도 하였다. 드디어 결심이 섰는지 52번 버스가 서자 그가 여행용 가방을 얘처럼 높이 들고 차에 올랐다.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았다. 여기서부터는 전철이 없고 버스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였다. 나는 편안하게 그의 뒤를 따라 탑승했다. 그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했다. 주변이 캄캄해 버스가 어느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나는 오로지 사내의 움직임만 지켜볼 뿐이었다. 대략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다음 정류장이 서울시립승화원이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아, 여기. 아내의 뱃속에서 새 쌍둥이를 끄집어낸 후 죽은 태아를 화장했던 곳이었다. 갑자기 당시의 상황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져 갈 때 사내가 이곳에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내는 분명 자신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 승화원을 향해 오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였다. 무슨 일일까? 귀가 후 아내에게 사내에 관한 이야기를 해줄 때 이곳 승화원의 이야기는 빼야겠다는 생각이 스쳐갔다. 아내의 유산과 관련지어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은 되도록 피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 하는 까닭이었다. 사실 아내는 유산 직후 새 아이의 처리 과정에 관해선 알지 못하였다. 그녀 스스로도 물어보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 절대 꺼낼 수 없는 금기어였다. 얼핏 어떤 이야기 끝에 화장이나 유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성급하게 비슷한 내용의 다른 화제로 돌리곤 했었다. 사내가 승화원 정류장에 내려 이동하다가 승화원 입구 한쪽에 여행용 가방을 세워놓고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다. 뭔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행해야 할 의식을 행하듯 담배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여 오랫동안 길게 내뿜으며 경건하게 피웠다. 담배 연기는 마치 향불처럼 그의 손에 들린 담배와 그의 입에서 서로 다른 색깔로 피어올랐다. 그는 끼견 행사가 끝나자 높다란 계단을 통해 추모의 집으로 한 걸음씩 올라가고 있었다. 엉덩이를 뒤로 쭉 빼고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무척 지쳐 보였다. 그는 여행용 가방을 입구에 놓고 옷 매무새를 가다듬더니 익숙한 동작으로 안내 테이블 위에 있는 조화를 들고 유골 보관함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공간에서 그가 가야 할 곳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노란색 꽃으로 모서리가 둘러싸인 사각형 함 앞에 섰다. 오른손을 힘겹게 들어 앞에 붙여진 사진을 쓰다듬더니 조화를 틈새에 꽂고 나서 오랫동안 고개를 숙여 묵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가 정립한 자리를 확인하고 추모의 집 입구로 돌아가 그가 제례를 끝내고 돌아간 후 제례의 대상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기로 했다. 그를 기다리는 동안 극단에 전화를 걸어 오늘의 공연 결과를 알아보았다. 새로운 작품의 첫 공연이었다. 극단에 관계된 이야기는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메뉴였다.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그가 묵념을 마치고 여행용 가방을 끌고 추모의 집 입구를 통해 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가 멀리까지 떠나는 것을 확인하고 아까 그가 정립했던 그 자리 앞으로 갔다. 단정한 차림의 30대 중반쯤으로 되어 보이는 여인과 초등학교 3학년쯤 아이가 바다를 배경으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내의 아내와 아이로 추측되는 인물이었다. 유골함의 좌측과 우측에 각각 두 고인의 이름과 생몰 연대가 적혀 있었다. 일종의 합장인 셈이었다. 두 명의 출생 연도는 25년 차이가 났지만 죽음은 같은 시간대였다. 사진 한 장과 생몰 연대 외에는 동양화의 여백처럼 그 어떤 정보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모녀 관계로 보이는 두 고인의 비극적인 최후가 유골함에 함께 담겨져 있는 것 같았다. 어떤 경랑의 파도가 이 둘을 휩쓸고 지나갔을까? 그리고 남은 자는 또 어떤 파도 위에 실려 흔들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파도가 온종일 춤춰도 바다는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는 듯도 했다. 미묘한 혼란이 뒤엉킨 감정의 파도를 타고 멀미처럼 흔들렸다. 아내의 뱃속에서 3명의 태아를 꺼내 이곳에 왔을 때 황망한 기분으로 애써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건조하게 수속을 밟고 화장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태연하게 몇 주먹 안 되는 가벼운 분고를 유택공원 곳곳에 뿌리고 나서 일상으로 되돌아가던 뒤로 망각하고 있었던 그날의 생채기가 사내가 쓰다듬던 사진 속 여인과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유택공원 분향소에 들러 파도를 가라앉히고 가리라는 생각으로 뒤돌아선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분명히 멀리까지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던 그가 출입구 문 앞에 서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예상치 못한 당혹스러움으로 겸연쩍은 표정을 지으며
그를 아는 체 하려 했다. 순간 그는 마로니에 나무 아래의 동상으로 돌변하여 차가운 기운을 내뿜으며 안면을 거부했다. 그래도 따뜻한 수인사라도 하면서 가벼운 인사라도 나눠보고자 그가 서 있는 입구를 향해 다가가려 했을 때 어느새 그는 흔적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혹 내가 환영을 보고 있었던 건가? 나는 종적을 감춘 그의 자취를 찾기 위해 유택공원과 정류장 쪽으로 나가는 길목을 살펴보았다. 주변은 인적이 끊겨 있었고 이미 캄캄해져 간간히 서 있는 가로등이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쓸쓸한 풍경이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 아내에게 해줄 이야기가 어순풀에 남아있었다. 나는 추모공원 앞 정류장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다. 쓸쓸함 때문인지 마치 그와 묵시적인 약속으로 승화원에 동행한 후 혼자 남겨진 채 속죄의 아픈 상처를 보듬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였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오래 기다렸다는 듯 초점 없는 눈을 끔뻑거리며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사절지 크기의 두툼한 스케치북엔 많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아내는 더듬더듬 중간쯤의 페이지를 펼치더니 두터운 연필로 선명하게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다.